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7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칠땡.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파티를 해야 될 것 같은. 나에게 파티복이 생겼거든요. 칠땡은 별론데요, 근데. 왜요? 38 광땡 정도는 돼줘야. 나는 진짜 칠자가 좋은 숫자니까 7이 두 개나 있으니 길하네요,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아, 이 서양 문화에 물들어 계십니다. 7이 좋은 숫자라는 건 서양의 기준이고. 네. 우리나라는 3입니다, 3. 문물이 개방된 지가 언젠데 지금 그렇게 세국 정책을 죄송합니다. 자, 저는 민원연의 김언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배나은 활동가고요. 부녀회장입니다. 네, 어제 탄생한. 어제 탄생했다고요? 어제 탄생한 청년회장 이범 활동가입니다. 어제 돌잡이를 하셨죠. 전 세계에는 아직도 지금 제 생일을 기념하는 예.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며. 그럼요. 저 미사일 사출 실험했더라고요. 네. 그 잠수함 SLBM 사출 실험을. 네. 제 생일을 맞춰 이상한데 이거. 치킨 얘기도 해주세요. 그 얘기 안 할 수 없죠. 우리 김태호 님께서 우리 그 아주 탈곡기를 사랑하시는 청취자신데 김태호님께서 제가 생일이라고 치킨을 4마리나 그죠?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먹어본 건 이 중엔 저밖에 없나요? 저희에게 이제 예고 없이 약간 깜짝 선물 같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배달 왔을 때 아무도 몰라가지고 저희 이거 안 시켰는데요 했더니 배달하시는 분께서 봉탄일이라고 하면서 직접 메시지까지 전달해 봉탄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걸 봤는데 그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데 치킨 냄새가 확 나서 저만 사무실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니에요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시간에 뭘 시킬 리가 없잖아. 우리 아니에요 때 아저씨가 쑥 들어와가지고 회의실까지 가서 통 내려놓더니 봉탄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잊을 수 없는 생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살면서 이런 생일은 처음 맞이해봐서 우리 김태호님께 다시 한번 정말 봉스타. 네 감사드립니다. 어제 보셨습니까? 김세은 교수님이 쓰신 칼럼 미디어 전망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오늘 우리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이 뭐라고 썼냐면 사무국장이 뭐라고 썼냐면 늘 성명을 쓸 때 우리가 정말 힘들었는데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는 김세은 교수님이 강원대학교 신문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미디어 전망대라는 한겨레 칼럼을 고정 칼럼을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칼럼을 하시는데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정말로 웃긴 거예요. 맨 앞에 그냥 나는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공영방송의 기본인 공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속출하고 내부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퇴진을 원하고 있는데도 꿈쩍 안고 있는 이들에게 설명과 논리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하여 나는 할 일 없이 다음과 같이 외친다. 자, 여기부터 MBC 구성원 95.4%가 사퇴를 원하는 사장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 물러나라 한 20번. 네. 20번도 아닙니다. 이거 한 50번 하시겠네요. 문화방송 구성원 95.9%가 사퇴를 원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는 물러나라. 그리고 또 한 50번. 네. 한국방송 구성원 88%가 사퇴를 원하는 사장 고대영은 물러나라. 또 50번. 한국방송 구성원 90%가 사퇴를 원하는 이사장 이인호는 물러가라. 진짜 이 얼마나 아주 간만에 우리가 말하는 칼럼다운 칼럼을 봤습니다. 진짜. 저 정말 이분이 결혼하자고 하면 할 겁니다. 네. 여자인데. 네. 마지막에 한겨레 독자들도 함께 힘껏 외쳐주기 바란다. 공정방송과 자유언론을 위해 시민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말로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이게 텍스트로 봤을 때 그 반복된 복붙. 네, 그 압도적인 그 뭔가 느낌이 예술적인 있어요. 감도 네네네네. 있고요. 굉장히 속 시원합니다. 한겨레 측에서는 원고료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값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더 줘야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얹혀줘야 돼요. 네. 이거를 처음 딱 받았을 때 담당 기자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네, 아마 저 교수님한테 전화했을 거야. 잘못 온 것 같다고. 네, 한겨레 미디어 전망대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꼭 찾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제목은 물러나라. 네, 제목이 물러나라. 너무 멋있어요. 거의 내용 한 70%가 물러나라는. 네.
근데 이게 KBS, MBC 관련된 보고서나 성명을 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사실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같은 거 써야 되고 네. 계속 똑같은 논리로 욕하니까 쟤네들이 계속 나도 똑같은 반박을 해야 되니까 짜증나거든요. 네. 그 설명을 그냥- 해줘도 먹히질 않으니까. 그냥 좀 잘못을 인정하고 꺼져라 이렇게만 쓰면 끝인데 사실은. 네.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그 MBC 방문진에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경영평가 보고서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이제 발표를 합니다. 경영평가 보고서는 그 MBC의 경영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고요. KBS, MBC 모두 다 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KM 경영평가 보고서는 꼭 보기 때문에 모두 다 만들게 돼 있고요. 이사회에서 소위원회를 꾸려서 경영평가 보고서를 쓸 사람들을 이제 뭐라 그러죠? 고르는 그런 소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소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채택을 해요. 경영, 법률, 그 다음에 저널리즘 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회계 이런 쪽도 일종의 감사한 거예요. 회계, 그 다음에 법률 쪽으로 잘하고 있는가, 저널리즘 쪽으로 이 방송사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김세윤 교수가 그러니까 2016년도에 경영평가 보고서 MBC 경영평가 보고서의 저널리즘 분야를 쓰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는 건 아니고요. 뭐 두 명씩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신데 지금 방문진이 한 달 넘게 경영평가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문구를 고쳐달라고 김세윤 교수한테 이제 빠꾸 우리가 말하는 계속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세윤 교수가 그것에 이제 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칠 수 없는 거고 그냥 단순한 문구를 뭐 몇 줄을 뭐 어떻게 해달라 표현을 바꿔달라 이런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수정은 안 하고 계신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 달째 못 하고 있어서 아마 8월 초에 또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때는 그래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계속 안 해주면 저는 방문진 손해다. 이건 방문진이 엄청난 그 업무 혜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영평가 보고서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경영을 뭐 어떻게 했어요라는 것을 평가하는 방문진에서 하는 일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러니까 사장을 잘 선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매해 관리 감독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방문진이 정말 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한번 뭐 제대로 당할라나 보다. 왜 이 경영평가 보고서를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극단적으로 이제 말하면 KB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엉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KBS는 경영평가 보고서에 자사의 그 방송 보도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담긴 내용을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도 세월호 당시 그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보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경영평가 보고서에 다 객관적인 워딩으로 다 들어 있고요. 그런 것을 그 세명대학교 이봉수 교수님이 그 KBS는 이제 쓰셨었는데 그게 그냥 KBS 경영평가 보고서에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나쁜이라기보다는 적폐 사장들이 있었던 곳인데 KBS가 그래도 이런 양심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이걸 어떻게 고쳐달라고 했다가는 더 난리가 날 테니까 그냥 채택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MBC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뻔뻔한 그런 행태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김세윤 교수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네. 제가 며칠 전에 공영방송 관련된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언론정보학회에서 언론정상화 TF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정상화위원회인가 그런 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학회다에. 근데 거기에서 한 토론회였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발제를 하면서 KM이 그동안 9년 동안 얼마나 망가졌나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저널리즘이 붕괴됐다.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세윤 교수님이 그러니까 토론자로 나왔는데요. YTN이 그렇게 해고당하고 MBC가 해고당하고 KBS가 그렇게 될 때 교수들이 그 현실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는 보고서를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걸 내지 않았다. 정말 너무 찾기가 힘들었고 몇 개 안 되더라. 2-3개라고 본인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걸 정말 잘 찾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찾으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없더라. 우린 반성해야 된다. 학자가 지나간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시대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모두 다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멋있네요. 박수 치고 싶었어요. 정말 멋있네요. 네네. 아주 학자분들한테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 약간의 불만들 다 마음이 풀어지면서 좋다 그런 박수 정말 이렇게 듣다가 박수 치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그 칼럼을 써주셔서 우리 오늘 여기서 거기 뭐지 저기 돌마고 붉은 파티에서 이거를 칼럼을 한번 낭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네요. 네네. 민원련의 KM 되찾기 뉴스. 제가 어제 미리 예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할 생각입니다. 뭔 인터뷰 하냐? 언론노조하고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가 어제 우리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우리 안진걸 사무처장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고영주 이사장을 이렇게 친히 고발해 주셨을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터뷰 할게요. 저희가 오늘 안진걸 사무처장을 연결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사무처장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연을 사랑하고 늘 응원하는 민원연 15년 차 회원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왠지 파티 분위기가 나는 건 뭐지? 자, 오늘 왜 연결했냐면요. 어제 언론노조하고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언론노조랑 민원연 이렇게 많이 시민단체들 중에서 언론단체들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쩌다가 이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가 함께 이제 고발을 하게 됐는지 굉장히 낯설고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고용주 씨 잘 아시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인 시절에 공산주의자라고 발언도 하고 정말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인물인데 공적 영역에서 진직 퇴출됐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승승장구하면서 방송문화진흥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비리 사학이라든지 분쟁이 심한 대학에서 그런 분쟁을 해결하고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줄여서 사분위라고 하는데요. 사분위위원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2년간 지금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런 비리재단의 이사들을 몰아내고 상식적인 분들이 임시이사로 보내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사분위원들을 아주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사람들로 갈아치우면서 오히려 그 비리를 저질렀던 재단의 이사들을 복귀시키는 그런 황당한 잘못을 계속 저질렀거든요. 바로 고영주 지금 박문진 이사장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분위로 하면서 여러 대학에서 비리재단의 복귀를 돈 바가 있습니다. 상지대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대학들이 이제 김포대, 대구대, 대구미래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들의 비리재단의 복귀를 심의하는 사분위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사분위원을 그만둔 다음에 사분이라는 공적 기관을 다뤘던 그런 업무와 관련돼서 이 고영주 지금 이사장이 KCL이라는 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변호사이고 근데 거기서 대구대, 김포대, 대구미래대 관련된 소송을 직접 수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적 기관에서 다뤘던 사건은 수임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공적 기관에서 본인이 다뤘던 정보를 악용하게 돼서 건강한 변론이 되지 않고 불공정한 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고영주 사장은 대놓고
대구 미래대, 김포대 이 세 대학의 네. 사건을 사분위원 이후에 예. 직접 KCL이 수임했거나 본인이 직접 수임하거나 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지금 제가 얼핏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본인이 직접 수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KCL,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대표인 KCL에 있는 그 변호사들을 임시이사나 정이사로 선임되도록 압박한 것도 있고, 압박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선임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예, 뭐, 법률 자문을 수임하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까지 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 어떤 범죄 혐의 부분은 의혹에 있는 부분이지만, 네네. 팩트로는 고용주 이사장이 MBC에서 빨리 쫓겨나야 될 사람인데, 네. 사분위원을 2년간 지낸 바가 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예. 2009년부터 2011년. 예. 그때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김포대, 대구대, 대구 미래대 그 분쟁 사학들에 대한 비리 사학들에 대한 네. 정상화 관련된 논의에 직접 참여한 바가 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분위원을 그만뒀으면 네. 사분위 때 자기가 다뤘던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KCL이나 본인이 예. 그거 관련돼서 소송을 했다. 네. 그럼 대구대, 대구미래대, 김포대 관련해가지고, 예. KCL이 수임한 것도 팩트이고요. 네. 김포대 관련 소송에서는, 예. 3심 예. 대법원에, 의뢰인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는데, 네. 거기는 정식으로 고용주 변호사 이름을 직접 올립니다. 아, 예. 여기까지는 팩트로 확인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박근혜 정부 검찰에 네. 김포대 사건을 본인이 직접 수임까지 했으니까, 선임까지 했으니까, 변호사법 네. 확실히 위반이라고 고발했는데, 네. 검찰이 완전히 봐주기로 하면서 무혐의를 한 바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묵혀두고 있다가, 네. 이번에 대구대, 대구 미래대 건까지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네. 다 묶어가지고 다시 종합적으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정부도 바뀌었고, 네. 검찰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검찰개혁 또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네. 언론개혁, 사립학교 개혁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의거한 이 팩트에 의거해서 네. 변호사법 위반한 의혹이 짙으니 이번에는 정말 검찰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 네. 이런 것입니다. 예.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네. 공산주의라 발언한 것도 검찰이 수사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죠. 근데 최근에 네. 기소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점점 정상화되는 것처럼 네. 당시에도 박문진 이사장이고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에 한 명이니까 네. 검찰의 고용주 변호사를 완전히 봐준 거예요. 예. 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해서 반드시 그 변호사 위반 행위의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 KCL이 수임한 건 괜찮냐 이렇게 예.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본인의 소속 법무법인 네. 근데 저희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네. 변호사는 법무법인이나 같은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예, 예. 그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수임하는 경우도 네. 동일한 변호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름 올린 것은 확실하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네. KCL을 통해서 이름을 올린 것도 소송을 네. 수임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짙다. 네.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 김은경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자기 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을 네. 대구대나 대구 미래대에 이사로 이렇게 예. 선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 예. 이 부분은 뭐 변호사법 위반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 하더라도 네.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대구대, 대구 미래대, 김포대 구성원들에서도 고발을 원하고 있었고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 사분위가 비리 사학들을 네. 오히려 복귀시키는 그런 나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전국에 이제 교육시민단체들이 만든 사립학
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가 네네. 계속 대응해와서 네. 이번에 언론노조랑 함께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 진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언론 쪽에서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워낙 이제 그 MBC를 지금 그 한마디로 망친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분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대구 지역의 그 대학에서는 진짜 공공의 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 사학 비리를 거의 감싸주고 지금 그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 그 이권을 챙기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이제 제가 확인한 사실에다가 네. 변호사법 위반 행위까지 확인이 된다면 네.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사건을 네. 수임을 하게 되면 네. 그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변호사법 31조 제1항 3호에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투입된 사건에 관하여 네.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런 사건들 다뤘던 했잖아요. 일부 변호사님들이 그 관련돼서 그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좀 선의로 도운 것마저도 네. 사실 그것은 다 기소유예를 했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건 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검찰에서 네. 다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 탄압하려고 네. 네. 기소해가지고 아무리 선의라고 했다지만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 해서 유죄 선고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 네. 그건 그런 딱한 사정이 인정이 되잖아요. 네, 네. 의무사 당하시거나 네. 과거사에 엄청난 고문이나 인권유리 당한 분들이 네. 그걸 밝혀내는데 앞장섰던 변호사들한테 민사소송까지 맡기신 거거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그 부분 충분히 정상 첨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마저도 그냥 민변 변호사님들 탄압용으로 기소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만들었던 검찰이 네. 명백하게 사분위원으로서 다뤘던 직무를 예.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 소송을 수임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네네. 1차적으로 무혐의 처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분명히 계속 무혐의 처리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분노는 키우면서 이번에 이제 정부도 바뀌고 예. 검찰도 바뀌고 있는 와중이고 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네. 두 눈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대구대 대구 미래대 사건까지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계속 같이 고발하자고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사학개혁 국본과 언론노조가 예. 책임 있게 다시 한번 고발한 것입니다. 예, 아무튼 좀 빨리 뭐가 좀 됐으면 좋겠네. 그러나 이분이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자기 그 공산주의자 발언도 대법원까지 가겠다.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그것도 확실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물러날 생각을 물러나야겠지요라고 이제 애매하게 그렇게 말을 하던데 아마 이것도 뭐 판결이 뭔가가 이제 법의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분이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양식이 있었으면 박문진 이사장 같은 것은 고사를 했어야죠. 또 공공기관의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그냥 유력 정치인을 공산주의자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방송을 하면서 공영방송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시킨 박근혜나 그걸 시킨다고 덥석 하겠다고 나선 고영주나 다 정말 황당한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라도 극우 세력 중에도 도덕적으로 투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면 청렴하면서 극우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보기 어렵죠. 극우, 극단, 수구, 냉전, 기득권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친일파이고 외세 추종자이면서 온갖 기득권과 부당한 탐욕은 다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혐의가 매우 짙은 것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오늘이죠, 오늘 금요일 날 MBC 앞에서 우리 시민들이 6시부터 PD수첩 방송 못하게 한 거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하고 저녁에는 또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집회도 있는데 저도 가기로 했거든요. 네, 이따 6시에 보시고 MBC와 KBS 정상회의에서 시민들이 더 거세게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또 고발, 엄벌 촉구 또 촉구하면서 반드시 언론 정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그다음에
교육비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네요. 예,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네. 민원연을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아마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민원연 소식지가 오면 네. 이렇게 가슴을 한번 꼭 안아준답니다. 아유, 진짜 너무 웃겨. 좋은 일 하여간. 하시고 너무 귀한 일 하시는 분들 네. 제가 일일이 사람은 안아드릴 수는 없지만 그 소식지 우리 시민과 언론 네, 네. 그걸 꼭 안아주면서 네. 이번 달도 애쓰셨군요. 고맙습니다. 아, 그렇구나. 회비를 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월급이 안 오르는지 이렇게 한탄한답니다. 저도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에 그 소식지를 한 번씩 꼭 안아보겠습니다. 오면. 예, 고맙습니다. 서로 네, 보듬어 주시자고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연락해요. 그 OBS 관련해서 저희가 그저께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OBS도 열심히 같이 이렇게 싸워주시고 언론계 맞습니다. 언론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연대가 같이 힘을 항상 실어주셔서 진짜 든든합니다. 예, 앞으로도 예, 우리 OBS도 빨리 정상화돼야 될 텐데요. 네. 앞으로 열심히 같이 싸워보도록 해요. 예,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청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돌마고 붉은 파티 여의도 KBS. 오늘 좀 날씨도 그렇고요. 또 금요일 밤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주셨어요. 그죠? 그렇죠. 네. 재벌개혁, 언론개혁 중에 언론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붉은 파티에 매주 오셔야 합니다. 찍으면 다 들립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오늘 고대영 사장 아마 3시쯤 나가지 않았을까 라는 4시에 나갔대네요. 4대강, 세월호 수많은 아이템들을 다루려고 PD들이 내부에서 노력했지만 기사는 거덜나고 아이템은 불방되기 일쑤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일종의 시범 케이스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만하잖아. 제가 만만하게 생겼나 봐요. 여러분들을 임원으로 뽑은 건데 MBC 살리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랬습니다. 덥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김장경 사장님, 김장 겸사겸사 하실 겸 미리미리 방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돌마고 두 번째 붉은 파티 상암 MBC. 신문. 어제 굉장히 나쁜 보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분 1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보도는 이번에 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날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취임 이후로 하는 첫 기자간담회인데요. 요날 아주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를테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그리고 민간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정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미 이걸 공약을 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이제 대부업체 같은 민간으로 확대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장기 소액 연체채권은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10년 이상 연체된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들 국민행복기금 얘기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채권 소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뭔가요? 토덕적 해이죠. 그럼요. 아주 잘 알아요. 네. 우리 조중동 얘기는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감히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이런 버릇없는 정부 막 이거죠. 그럼요. 네. 이거는 나라가 망할 네. 일이다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일부러 빚을 질 거야. 네. 그렇죠. 안 주장이 갚을 거야, 정말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통 오래 버티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오래 버티면 빚을 갚아준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버텨볼까? 10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돈을 갚냐 결과적으로. 잘만 버티고 도망만 다니면 다 갚아주는데. 네. 그리고 또 이런 거죠. 10년
1,000만 원. 이 기준은 뭐 사람들이 다 납득한다고 쳐. 그럼 2,000만 원은 안 되나? 3,000만 원은 더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이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 6개 일간지 중에서 요걸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지면 보도를 통해서 이 프레임을 제기한 게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가 요새 약간 들쭉날쭉 오락가락합니다. 네, 어떤 거는 보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삼성 관련된 건 보도 안 하고 네. 이런 거 아주 기업인들과 관련된 것들은 네. 열심히 보도하고 뭐 네. 요즘이라기보다는 계속 그랬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지 못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 네. 아니 뭐 광고 받을 땐 달랐겠습니까? 뭐 다 그렇죠. 네. 관련 보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유례 없는 100% 비탄감. 나도 버틸까 도덕적 해이 우려. 진짜 제목 저렇게 뽑는 건 정말. 네, 아주 자극적이죠. 아니 10년 이상 된 1천만 원 이하의 비탄감 해주는 건요. 1천만 원 이하예요. 1천만 원 이하라는 건 100만 원짜리도 네. 있고 뭐 한 500만 원짜리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소액이죠, 소액. 빚이 어마어마한 사람들보다는 서민들의 그러니까 서민들이 보통 빚의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저렇게 보도하는 그 이유를. 근데 중앙일보 이 기사를 보면 뭐랄까 제목하고는 다르게 기사 안에서는 상당히 뭔가 자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 일단 질러놓고 보자인가? 제목은 일단 질렀어요.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전면에 뽑았는데 기사를 읽어보면 얘기해줘야 될 건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일단 은행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추심회사로 그리고 추심회사에서 대부업체로 매각된 채권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대부업체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다. 이걸 언급을 해주고요. 네. 또 실제로는 1인당 평균 채권액이 1,000만 원이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산도 그것보다 줄어들 것이다. 지금 봉우 씨가 한 말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목만 이상하게 뽑았군요. 자, 그리고 또 금융위가 채권 소각의 전제로 상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 위원장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만 빚을 탕감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이거를 다 전달을 해줘요. 뭐야? 되게 멀쩡한 보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덕적 해이가 제목으로 나왔나? 그렇죠. 뒤에 보면은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빚 탕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걱정된다. 이런 빚탕감 정책이 나오면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는 탕감해주겠지라는 기대를 부추길 거란 우려가 적지 않고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간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보도들, 제목으로 막 도덕적 해이 우려, 이런 보도들이 그런 우려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론을 자기가 만들면서 그런 여론이 걱정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자아분열인가요? 네. 이건 말장난이고 저는 아주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제목으로 뽑은 그 야마라는 말 써도 되나요? 예, 제목으로 뽑은 저 핵심적인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 그게 전체 보도에서 비중이 얼마 안 될 거라고 저 정도 되면 그죠? 그러니까 앞뒤로 네. 그러니까 리드를 한번 쳐주고 뒷부분 이렇게 한 줄로 그러니까. 쳐주는데 이게 뭐 이거를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 기자가 이걸 쓴 기자가 고민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일단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건 데스크가 그렇게 뽑았을 가능성도 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제도권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하루만 지나도 일단 그거는 연체가 돼요. 그렇죠. 연체로 분류가 돼요. 네. 그리고 그 연체가 된 지 1년이 지나면은 은행이 이걸 손실로 분류를 합니다. 네.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환일이 지난 시점을 지금 말하는 거죠. 상환일이. 네. 그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네. 은행이 아이씨 이거 우리 손해 봤네. 어쩔 수 없다. 맞습니다. 손실 딱 해서 손실 처리를 네. 해버려요. 근데 채무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이래요. 네. 근데 그럼 5년이 지나면 은행이 여러분들을 놔주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소송을 겁니다. 한 네. 2-3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건당 네. 계속 이거 채무를 그 어떤 소멸시효를 연장을 시켜요. 네, 네. 보통 그러면 한 10년 단위로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은행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냐? 사람들이 갚을 가능성도 없는데 네. 이미 너는 손실로 분류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은 은행 쪽에서는 그래도 갚으려는 생각이 갑자기 날 수도 있다. 갚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갖고 있는다.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송 그렇죠. 걸어놓고 보는 거죠. 자, 근데 현실은 어떠냐?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 그 박영진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4년부터 한 2016년 사이에 은행들이 시효를 연장한 채무자 이런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들이 11만 8,54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시효를 연장해도 빚을 갚지 않거나 못한 사람이 70%예요. 연장해봤자 어쨌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효과는 지극히 적다. 그게 일단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기다려도 돈을 못 갚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행이 한 10년쯤 지나면 포기를 사실상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냥 포기를 하느냐, 놔주냐? 놔주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이거를 채권 액면 가격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처리해서 팔아요. 네. 업체에 팔아버립니다. 대부업체에 팝니다.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되는 추심 거예요. 업체에 네. 팔고 그게 건너 대부업체까지 흘러가고 사채업체한테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이쯤 되면은 나중에는 채권 액면 가격의 한 2-3% 100만 원짜리 빚 그 채권이 있으면은 한 2-3만 원에 그 사람들은 막 여러 개 사들이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만 받아도 나는 이익인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추심하겠어요? 죽일 듯이 추심을 네.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도권을 벗어난 이런 대부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탈법적인 추심을 많이 하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채권 소멸시효가 되살아나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돈을 일부라도 갚으면 네. 정말 10,000원이라도 갚으면 그게 살아나거든요. 네, 네. 근데 대부업자들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10,000원만 일단 이번 달에 갚아봐 네. 라고 회유를 해서 계속 살리는 거예요. 네. 소멸시효를. 소송 안 해도 그럼 살아나거든요. 계속 악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까지 돈을 오래 안 갚으면 추심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제도권 금융이 과연 그런 악성 채권만 대부업자한테 파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22개 그 저축은행은 2013년도 그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정상 채권 1,406억 가량을 대부업자한테 그냥 매각을 해요. 네. 이 정상 채권은 뭐냐면 내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그거에 대해서 원금 이자를 열심히 그냥 꾸준히 네. 열심히 잘 상환하고 있는 정상적인 금융 네. 소비자들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대부업자한테 빌린 돈이 넘어가 됐어. 있는 거죠. 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추심의 강도가 강해지고 네. 또 하나는 내 신용 등급이 막 떨어져. 네. 그리고 이자도 그렇죠. 폭증합니다. 네. 그럼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됐어. 네. 이 은행 마음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왜 모럴 해지라고 안 하냐? 그렇죠. 도덕적 네. 해이라고 이거야말로 도덕적 네. 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봉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 그래도 월급을 어디서 받고 경제활동을 해. 자, 봉우 씨한테 1,000만 원의 빚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10년을 버티시겠어요? 아니면 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그냥 10년 한번 버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얼마만이라도 좀 갚아보려고 당연히 하시겠어요? 갚죠. 모든 상식적인 사람들은 갚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갚아요. 네. 정말. 이게 갚아요. 1-2년도 아니고 한 10년 동안 못 갚았어. 그러면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네, 거예요. 그리고 이 10년 정도면. 동안 그거를 못 갚는 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요, 사실상. 그죠. 계속 은행에서 전화 오죠. 추심 당하죠. 그죠. 그리고 소송도 오죠. 그럼요. 그런 기간을 계속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냥 10년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몇몇 케이스도 있을 네.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전화도 무서워하면서 네, 버티는 힘들어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최금융위원장도 말씀을 하시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번 매각되는 채권일수록 추심은 더 가혹해진다. 네, 그 굉장히 악성 채권이 됩니다. 그 계속 그렇죠. 매각될수록.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 자, 사회적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성을 열어주겠다. 그렇죠. 이게 취지예요. 당신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네. 어차피 우린 그 돈 못 받을 거 아니까 당신 못 주지. 한 번 더 일하고 네. 음지가 아닌 양지로 나와서 한번 살아봐. 네. 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악성 채권에 시달려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추심에 시달리는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10년 이상 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거의 모든 경우 탈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가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정부가. 말 그대로 아까 배나활동가가 얘기한 대로 음지에 들어가서 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부가 사서 공식적인 절차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사실. 네. 자, 근데 이 기사를 썼던 아까 그 도덕적 해이 기사를 썼던 기자 이름이 한혜란 기자인데요. 경제부 기자입니다. 자, 이 기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예전에 썼던 기자 수첩 일종의 취재일기라고 하는 기사 칼럼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5월 22일 즉 한 두 달여쯤 전에 어떤 칼럼을 이분이 쓰셨냐. 정부의 빚 탕감이 빚 보려면 이라는 칼럼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금융위원회가 15년 이상 장기 연체자 10만 명에 대해서 행복기금 원금 감면율을 최대 60%에서 90%를 높인다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장기 연체들이 신청을 안 해. 왜 신청을 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게 궁금하니까 네. 금융위 관계자랑 얘기를 한 거야. 왜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데 안 하지? 라고 하니까 금융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해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들이고 우편물은
피뚝쪽장일 테니까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말 그대로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추심만 없이 살면 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둠의 시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딱 이거예요. 라고 금융위 관계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게 무서운 거야. 진짜 네. 그거 구제 신청조차도. 네. 그래서 안 한다는 걸 이제 한 기자가 듣고서 한 기자가 이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감추고 빚을 탕감 갚는 도덕적 해이가 있지는 않을까. 버티면 빚을 탕감해 주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에 100% 그럴 리 없다고 답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바로 어떤 발언을 붙이냐면 남주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몇백만 원의 빚을 탕감받으려고 10년 동안 금융거래 못하고 추심에 시달리는 걸 감수한다? 그건 장기 연체자의 삶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이거죠. 네. 이거죠. 이 발언을 덧붙여줘요. 이 발언을 왜 붙였을까요? 동의하니까 붙인 그렇죠. 거예요. 사실 맥락상. 그리고 칼럼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누군가가 잘 몰라서 이미 자포자기 상태라서 기회를 또 놓치면 어쩌나 걱정하고 밖으로 나가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금융위 관계자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달 전까지는 이렇게 원금의 90%를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고 도덕적 해이를 걱정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칼럼을 썼던 기자가 2달 후에는 제목에다가 도덕적 해이 우려된다고 그렇죠. 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중앙일보에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기자가 90%, 99%까지 원금을 까줘도 되는데 100%는 안 된다고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2달 사이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이 사람도 아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말 이러면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또 하나는 데스크가 장난을 쳤거나 둘 중 근데 기사에서 정부의 취지나 어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보도해 준 걸로 봐서는 어쨌든 물론 모럴 해저드를 붙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 기자는 제대로 쓸 마음이 있었지만 뭔가 데스크에서 양념을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이런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그 한 기자라는 분이 또 2개월 전에는 저런 칼럼까지 썼으니까. 네. 아무튼 이래서 신문사의 머리라고 그렇죠. 하면 안 되죠. 데스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래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 보도를 왜 저도 좀 알고 있냐면은 우리 방금 방송하러 오기 전에 잠깐 KBS, MBC 뉴스들을 쓱쓱 어제 걸 훑어보고 있는데 MBC가 또 저걸 그대로 받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식의 보도가 문재인 정부 있기 전에도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모럴 해저드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었나요? 그런 기조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언론이 있었고요. 그게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그 더 이전에는 모럴 해저드를 또 썼는지를 안 찾아봤는데 중앙일보 자체는 모럴 해저드라는 말 도덕적 해이란 말을 수시로 써왔어요. 보수 언론은 비탄감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대중들이 듣기에 그게 굉장히 소구력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전에 항상 계속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IMF 때 IMF 끝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하려고 지나치게 카드를 많이 남발했잖아요. 그게 아주 그래서 그리고 비정규직 이제 많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그야말로 이 카드 때문에 거의 쫄딱 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KBS에서 KBS 스페셜이라는 그런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사실 그때까지는 저는 카드를 그렇게 쓴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본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울면서 나는 우리 아들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카드를 쓴 건 걔가 맞다. 그리고 걔가 없으니까 그렇게 썼다. 그런데 3-4달 굶은 범에게 고기를 준 거다. 그 카드를 만들어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이 이제 굉장히 가난한 그런 정말 이렇게 허름한 그런 집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우리 집에 이제 사연이 많았겠죠. 돈을 쓰게 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카드를 그냥 걔의 신용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카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가 자기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다 쓰고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임이 꼭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몇 달 굶은 범에게 고기를 눈앞에 놨는데 어떻게 그걸 안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그 이전에 어떤 마음보다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애초에 은행이 어떤 신용이나 이거를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무조건 남발해서 돈을 그냥 무조건 해주잖아요. 그죠. 언젠간, 그러니까 뭔가 이자가 높으니까 막 해주고 카드도 막 남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쪽의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밝혀야지 이거를 우리는 계속 개인이 네가 돈 썼잖아. 먹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 갚아. 이런 식으로만 계속 접근하는 그런 언론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KBS 보도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제도의 문제로 접근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피해자 겸,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그러니까 방송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이전에 어떤 굳어져 있던 저의 이게 고정관념 있잖아요. 돈 쓴 사람 어쨌든 썼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모럴 해저드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먹히는 그런 이슈인데, 문제는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쓸 수 있게 은행에서 일단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거고, 그래놓고 자기는 손실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막 그렇게 추심 넘기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불법적이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럴 해저드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순서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굳이 따지자면 얘기를 하더라도 동시에는 해줘야 된다. 네네. 아무리 못해도. 근데 지금은 도덕적 해이, 개인에 대한 도덕적 해이만 먼저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은행은 무한 좋은 그런 자기들이 좀 약간 그야말로 아는 사람이라고 더 해주고 뭐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카드도 막 남발하고 이렇게 해도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주지 않으면서 왜 개인에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발급 받았으니 다 네 책임이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언론이 계속 이렇게 동의해 나가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자, 또 하나 있었잖아요. 뭐 있었는데? 그 락 페스티벌. 그거 재밌더라. 좀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보자마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자, 이거는 길게 말씀드릴 거 없고요. 제목을 일단 불러드릴게요. 조선일보입니다. 거친 남심에서 말랑말랑 여심으로 록펜은 변신 중. 록펜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네요. 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락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락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온 인류의 음악이에요. 그럼요. 네. 어디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말이야. 저 어디예요? 조선일보라고요. 자, 인정 꼰대.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근에 록 페스티벌들에서 장르 확장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정통 록 그런 뮤지션들 출연진만을 포섭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힙합, 인디, 뭐 팝, 그냥 뭐 그런 대부분 다른 장르들의 대중적인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장르들에 대한 출연진까지 다 포함해서 파티를 연다 이거예요.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잘 들어봐. 그게 요즘이야?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런 낭만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제 오늘 일어난 건 아니고요. 조금씩 그게 지평이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일단은 저 헛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의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한여름 음악축제에서 울려 퍼지던 단단한 기타 소리가 말랑말랑해지고 있다. 왜냐, 록 음악보다는
일렉트로닉이나 포크, 팝 등 다른 장르의 음악을 더 선호하는 20, 30대 여성 관객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하려고 이 조선일보는 이게 일단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 있어. 자, 대중성을 확보하려고 지나치게 다양한 가수를 섭외하다 보면 축제 자체의 정체성이 흐려질 위험이 있다. 그걸 왜 기자가 걱정하고 있죠?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네. 진정한 락정신이나. 지금 이 기사 제가 봤을 때 기사를 쓰신 분 자체가 화가 나 있어. 되게 락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근데 지금 여자들이 많이 그 락패에 유입이 돼서 싫어. 지금 말랑말랑해졌어. 그래서 싫구나 지금. 거친 남심을 자극하는 락패가 지금 말랑말랑 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변하고 있어. 이분 사대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락 사대주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부제에서도 최근 여성 관객 기중이 높아지자 악동 뮤지션 등 대중가수 비중 늘어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는 뭐라고 해놓느냐면 트렌드 쫓다 정체성 잃을 수도. 명백하게 정체성 잃을 수도 있다. 정체성 잃을 수 있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늘어났고 20, 30대 여자가. 이분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기사 안에서 내용을 잘 읽어보다 보면 이 주장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해요. 이 주장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산밸리 주최 측 관계자와. 그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왜 이렇게 여러 장르의 그 뮤지션들을 포섭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전 세계적인 음악 트렌드가 록 음악에서 힙합이나 일렉트로닉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데 음악 축제가 그런 흐름을 반영하지 않는 건 무성의한 거다. 그렇죠. 그냥 흐름이다. 네. 또 하나는 한국처럼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특정층이 아니라 다양한 관객을 아우르는 빅텐트 전략을 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정층이 아니라 다양한 관객, 대중성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계속 앞에서 뭐야? 여성을 대상으로 자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얘기를 들으면요. 전 이 기사를 보자마자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왜 좀 약간 뭐랄까 어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여자가 껴서 다 망했어. 네. 약간 그런 심리가 엿보인다 이거죠? 여자가 끼니까 왜 다 물 흐렸어. 막 그런 락은 이렇지 않아. 막 이런 거죠, 지금.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말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기사 안에 묻어들어 있는 거죠. 이건 문화부 기자겠죠? 이런 거 쓴 거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락이나 뭐 팝 이런 음악적 장르를 어떤 특정 성별의 취향으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다 거치는 남성을 붙여놓고 말랑말랑한 여심을 붙여놨다는 것 자체가 성차별적인 보도죠. 전형적인 꼰대 보도죠. 네, 전형적인 성차별적인 보도고요. 성별 굳이 되게 좋게 말하면 성별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왜 락에다 엮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지금 락커가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권보도 준칙은 아예 성평등 조항이 따로 있어요. 4조인데요. 저런 말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애초에. 양성의 특징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또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하거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럼 왜 대체 이런 표현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언론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한국기자협회랑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계를 했을까요? 영향력을 주니까 이게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반대로 뭐 그러면 록을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여자답지 못하게 그런 걸 좋아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보도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정치나 사회면에서만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스포츠면이나 문화면에서 아주 이런 아주 문제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주의 좀 해주세요. 제가 볼 지면이 많아지잖아요. 일단 우리 저 기자분께서는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락 페스티벌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굉장히 몇몇 규모가 큰 지산밸리라든가 뭐 안산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큰 페스티벌만 보고 속단을 하신 것 같고 상당히 많은 락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동네마다 락 페스티벌마다 색깔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매우 또 주지. 얘기해봐. 제가 예상하는 그거 아니에요? 무료로 굉장히 큰 규모의 락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 아주 저 같은 사람들의 메카입니다. 부산은 이게 부산 락 페스티벌은 우리 기자 말에 의하면 거친 남심을 자극하는 밴드들만 불러요. 진짜로. 그래요? 하드코어 막. 굉장히 과격한 음악들을 위주로 불러요. 그런 페스티벌도 있어요. 그런 페스티벌에 여성이 없느냐?
무지하게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이상한 분이야. 그러니까 부산 락페를 모르시나 보다. 부산 락페가 대한민국 3대 락페인데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할 말이 많아지는데. 네. 또 하나, 저분이 원하는 거친 남심을 자극하는 유명한 정통 락밴드들. 네. 그런 밴드들은 한국 안 와요. 왜요? 왜냐면은 한국에 자기 팬이 없어요. 아예 시장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매니악한 음악이야.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 전체 취미에 적은 거군요. 저분은 굉장히 본인이 매니악한 음악을 좋아하나 보지.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 자기가 원하는 라인업이 아니었던 거야. 일본에 그러니까 거의 그런 밴드들이 그런 거친 자꾸 저분이 거칠었다 그러니까 나도 거친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정통이라고 합시다. 저분이 정통이라고 했으니까 옛날이라고 할게요. 네. 보통 그런 음악 과격한 음악들이 옛날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격한 음악을 하는 유명한 밴드들은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 들려요. 일본에 오지 않는 이상 한국만 내한하는 경우는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밴드들인데 한국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은 밴드가 수두룩백백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과격하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가 과격한 거야. 누구한테는 이 정도도 닭피를 자기 얼굴 밑으로 뿌리고 다 과격한 정도도 그런 것도 다 다를 텐데. 그러게요. 아무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막 재단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과격하니 뭐 거치니 뭐 말랑말랑하니 일단 본인이 원하는 밴드 한국에 잘 안 온다는 점. 그거부터 아셔야 돼. 그리고 그건 여자 때문이라는 인기가 없어, 20, 30대 여성 때문이라는 거. 네. 인기가 없는데 왜 엄한 여성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튼 여러모로 참 잘 모른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락이라고 하는 음악 자체가 옛날에 아주 꼬리짝 막 7, 80년대 이럴 때야 막 일렉 기타 막 거칠게 이렇게 이빨로 뜯고 부수고 막 이런 분들의 음악이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이런 고정관념은 90년대에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음악이 다 망했어요. 90년대 새로운 음악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음악이 나오면서 또 2000년대에는 이제 일렉트로니카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싹 다 이제 음악의 시장이 바뀌어 버렸다고. 물론 저도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옛날 음악을 좋아하니까. 하지만 그 음악 트렌드 자체는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요 이미 2000년대에 시작됐어요. 20년이 다 돼가 뭐 이제 와서 뭐 최근에 와서 그렇다고 할 만한. 그럼 이분은 굉장히 락알못이네요. 몰라. 아유, 이미 2000년대에 그런 흐름이 시작됐는데 이제 와서 뭐 저렇게 이거는 그냥 여혐을 하고 싶은데 락을 갖고 왔다. 그렇게 엄한 여성한테 그냥 이상한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잘 모르는 분이다. 본질은 지금 우리가 길게 얘기한 이 사람의 취향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락에 대해서 지식이 있나 없나 이게 아니고 락알못 아니 알못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알못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아주 단순한 작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성에 대해서 고정관념 뭐 말랑말랑 뭐 여성의 취향 이런 이야기를 했냐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이런 식의 발언을 잘못했다가 이제 크게 당하는 이런 사람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만약에 이 발언이 지산 락페 담당자가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거나 누군가가 그랬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기자가 자기 장사 아니라고 남의 영업장에 남의 영업장에 이런 식으로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자가 계속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과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동일시하고 있다는 건 또 한 층에서는 어떤 거냐, 여성들의 취향은 어떤 그런 코어한 취향이 없고 대중적이야 다. 뭐 이것도 좋아하고 좋아. 하지만 아이돌 세계에서도 잡덕이라고 말하면 그건 굉장한 모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머리채를 잡혀요. 본질적으로는 아유 정말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이 두 마리가 진짜. 본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아이돌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기 락 전문가, 아이돌 전문가. 아니 일단 이런 식의 보도들이요. 아까 이성무 씨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성에 대한 어떤 색안경, 차별적인 시선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더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성을 탄압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의 다양한. 아무튼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을 쓴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웃깁니다 오늘. 이제 자기들이 아는 거 그만 떠들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너무 저급해서 차마 보고서를 쓰지 않은 묵혀두군 지금 7월 8일 날 나왔던 20일 전에 나왔던 TV조선의 보도입니다. 네네. 이건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보도인데 네. 자, 보도 제목이 뭐냐면 결혼시장 나가보니 일단 결혼시장 제목부터 결혼을 시장으로 파악하고 있죠. 결혼시장 나가보니 고민 많은 청춘 남녀라는 제목의 보도고 이 보도가 진행되는 내내 화면 좌측 상단에 3포 세대의 고민 이런 이제 자막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청춘의 청년 세대의 고민, 왜 이런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사는가 이런 고민을 담은 보도로 보이죠. 네. 그래서 앵커 멘트도 상당히 멀쩡해요. 앵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전원책 앵커가 아니라 주말에 진행하시는 이상목 앵커인데. 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요, 취업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결혼과 출산은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해도 이 짝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잖아요? 네. 이게 괜찮은데 이 문제의식을 과연 어떻게 풀어내는가? 무슨 방법으로 그 이유를 찾아내는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네. 홍현주 기자가요, 한 단체 미팅에 참여를 해서 이 젊은이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현주 기자, 우리가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임도 보고 뽕 뒀다고 하는 말이 지금 자기 욕망을 채우는 보도를. 도대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청년 세대의 고민을 알아보기 위해 굳이 단체 미팅을 갔어야 했을까요? 이 미팅은 뭐 업체에서 주선하는 건가요? 네, 업체, 결혼정보 업체. 시장이란 표현이 왜 나왔나? 이 리포트가 시작되면 아주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결혼정보 업체 대표가 홍현주 기자를 앞에 앉혀놓고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봅니다. 우리 홍현주 기자가 기자입니다. 대답해요. 그러면 다시 결혼정보업체 대표가 연봉은 얼마세요? 담도디깁적으로 물어봅니다. 담도디깁적으로. 네, 담도디깁. 홍현주 기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네. 하지만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문답 끝에 우리 홍현주 기자의 점수가 나온대요. 92점. 100점 만점에 92점. 상당히 높은 클래스를. 그 다음 장면은 웬 기차역에서 한 50여 명 정도의 청춘 남녀가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장면인데 기자가 말합니다. 점수를 받아들고 청춘 남녀 50명이 참여하는 열차 단체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열차 단체 미팅이야. 실제로 이 열차에는 미팅 열차라는 글씨가 붙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랬어? 네.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네. 우리 기자 멘트가 여기서 아주 환상적입니다. 기차 앞에서 타기 전에 기차 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다들 막 타고 있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리포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장면이 나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 세대의 고민을 풀어주는 보도에 이런 장면이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원피스도 입고 굽 높은 샌들도 신었습니다. 저 같은 연애 초보도 이곳에서 짝을 만날 수 있을지 열차에 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장난 아니다. 6시간 동안 6명의 새로운 이성을 만났습니다. 이게 뉴스죠. 자, 네, 뉴스고 지금 이게 보도의 지금 한 절반이 온 거예요. 보도의 한 절반이 있는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이 안 나와. 뭐야? 본인이 미팅에 참여하는 지금 그 과정만 나온다고요. 아니, 업체에 가서 그렇게 상담받고 92점까지 받을 정도면 이미 3포 세대가 아닌데. 네, 아니에요. 일단 본인은 지금 그냥 3포 세대의 고민이 아니라요. 본인이 짝을 만나지 못하는 개인적인 고민을 지금 풀어놓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우리 홍현주 기자가 만나는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아니죠. 남성분들이 한 2분 나옵니다. 6명 만났다면서 한 2분밖에 소개를 안 했어.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남자분이 저는 33살 누구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가 대부분의 남녀는 절박하대요. 그래서 한 여성 참가분은 엄마가 이번에는 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말도 하고
다른 남자분은 나이가 홍기가 꽉 차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번에는 꼭 좀 결혼에 성공해서 탈퇴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여성분과 남성분이 미팅 하시는 두 분이에요. 도대체 이런 장면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미팅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마치 그런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다음에 기자 멘트가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도와주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남성 참가자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퇴근을 7시, 8시 사이에 합니다. 원래 칼퇴 시간이 5시 반인데 팀장님이 늦게 퇴근하니까 저도 못해요. 다른 남성 참가분, 과로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새벽 2, 3시까지 일하고 다음날 또 10시에 또 출근해야 되고 막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남성 참가분은 제가 최근에 개발한 거는 리니지예요. 굉장히 잘 됐어요. 도대체 이런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리니지 홍보인가요? 기사가 전반적으로 네. 혼란스러운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 자체가 개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마무리. 이 리니지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가 돼요. 기사가. 제가 이번에 개발한 리니지는 성공했어요. 이 말을 한 다음에 기자가 나와가지고. 미팅을 마친 남녀는 인터넷에서 서로의 직업과 연봉 등 이른바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결이 됐던 남녀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하고 보도가 끝나. 어머 어떡해. 뭐지?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은 남녀 그러니까 청춘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가 전혀 아니죠. 네, 그냥 업체 홍보 보도 같네요. 딱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결혼 정보 업체가 하는 단체 미팅, 그냥 단체 미팅 아니에요. 열차 단체 미팅을 홍보하는 보도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 내막을 다 보여주고 그 화면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남녀분이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 이런 게 이제 화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딱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TV 예능 프로그램. 그 가짜 결혼 있잖아요. 미팅하고 막 이런. 그럼 나 청춘들의 고민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 도대체 리니지를 개발한 남자분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 정도 뭐 그렇게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분이 나온다고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홍보. 네. 분명히 이 열차 홍보예요. 홍보하는 이거 돈 받은 거. 돈 받았다는 의심이 들어요. 네네. 아니 분명히 남녀 그 청춘들의 결혼과 출산을 못하는 고민으로 보도를 시작했는데 기자의 마무리 멘트가 뭐냐면. 이 미팅을 마친 남녀는 인터넷에서 서로의 직업과 연봉을 확인할 수 있대요. 이 미팅을 한 분들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물론 잘 만나다가 헤어지기도 한대요. 도대체 이게 왜 보도가 이렇게 끝납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것 같아. 개판이에요, 개판. 그냥 천박한 보도 이렇게 하고 갑시다. 야, 진짜. 네, 그냥 하나에서 여기까지가 다 천박한 TV. 아니 그리고 이런 홍보 보도 위에 상단에다가 자막으로 3포 세대는 왜 붙여놔요? 이건 3포 세대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러네요. 우리 진짜 3포 세대들은요 이런 열차 미팅 못 가요. 엄청 비싸거든요. 네, 못 가. 비싸요? 아니 일단 등급이 안 돼요. 일단 참석할 수 있는 등급이 안 돼. 등록하는데도 막 몇백만 원 일단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등급 안 되면 나가라고 하거든요. 네, 저도 살짝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와서 야, 너 아까 이거 되게 욕했잖아. 아니 욕은 하죠. 욕은 하는데 도대체 나를 안 넣어줘서 욕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결혼 정보 업체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별하나 궁금하잖아요. 연봉.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봐서 이 업체들이 사람을 이렇게 등급별로 나누는 아주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요. 직업별, 연봉별, 뭐 부모님 직업까지 등장하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시민단체 활동가는 아예 열외야. 등급에 포함 안 돼요. 아예. 들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들어가 있을 리가 없죠. 네. 나의 연봉도 열외야. 아예 가입이 안 돼. 아예.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진짜 3포 세대는요. 아예 이런 열차 미팅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왜? 근데 저는 물론 이 보도는 이제 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정말 이것도 정말 보도 참사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보도예요. 저희 이거 미팅 보도요. 말이나 되는 보도입니까 이게? 기자 왜 하냐? 진짜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잠입 취재해서 하는 보도들이 있잖아. 옛날에 한겨레 20일 최고로 잘했던 게 뭐 OTL 시리즈 해서 막 기자들이 위장 취업하고 위장 취업해서 식당에서 일해보고 얼마나 힘들었나 뭐 공장에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저런 걸 저렇게 진지하게 그냥 콘텐츠를 즐기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이 기자라는 사실이.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적폐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내일 저희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NG 버전을 너무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일은 NG 버전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 안타까우시죠. 그 대신 아마 엑기스만 모아서 일요일 날 좀 길게 이정일 PD가 내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제 것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경고. 항상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틀이나 안 계셔서 처장님은 사실 그렇게 크게 나올 게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내일 왜 그 NG 버전 안 하냐면요. 어제 했던 피해자 증언대회 정말 좋았습니다. 그 오신 분들 그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다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특히 맨 마지막에 성재호 위원장이 울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래놓고 끝나고 나서 나 너무 찌질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회를 보다가 같이 정말 눈물이 확 났어요. 왜냐면 너무 미안해하고 그리고 여기에 오지 않으신 다른 분들 더 많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막 떠오른다. 그 보도를 직접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박성재 기자는 정말 저에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왜 나를 이런 힘든 자리에 앉혔어 이런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박성재 기자는 사실 해직 기자여서 그 노동 탄압을 받은 당사자인데 정말 보도의 사례가 MBC가 더 많았거든요. 나쁜 보도 사례들이.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들으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쇼가 아니고요. 완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저들은 내 후배가 아니다. 저 친구들은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모습들을 제가 그대로 흘려보내기 아까워서요. 저희 그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편집해서 그분들 말씀을 다 이어서 붙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방송이 이어질 거예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냥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방송을 많이 퍼날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들어보시고요. 그동안 KBS, MBC가 어떤 적폐 활동을 해왔는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고 피해자분들의 생생한 증언이고 네네. 네, 그런 어제 그 행사 하기 전에 제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우리 시민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우리 증언대에 오신 시민분이었어요. 네. 그분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런 행사를 왜 이제 와서 하느냐. 네. 진작에 했어야 한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제 참 마음이 착잡했던 행사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그래도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특히 사드 대책위에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랄까 가면서 고맙다고 너무 그래도 일단은 시원하게 말을 했으니까. 그 성재호 기자하고 박성재 기자께 저희는 이제 주체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간 내내 엄청 혼난 거거든요.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고영주와 그 4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제 성재호 기자님은 사실 마지막에 우는 건 제가 못 봤지만 정말 표정이 안 좋았어요. 진짜 이제 물론 표정이 안 좋았다는 게 기분이 상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죄송하고 본인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 피해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쳐다보는 표정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노조 KBS, MBC 양 노조가 이런 행사를 기점으로 조금 더 전의를 불태울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정상화를 위한 어떤 절실한 마음이 더해지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그래서 좀 엄숙한 행사였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돈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어제 행사 어찌 됐던 간에 돈이 꽤 들었는데 민원연 단독 재정으로 이제 한 거라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본전은 뽑아야 되는데 의미 있는 행사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고 나서 진짜 책도 잘 냈고 우리가 그 백서도 굉장히 잘 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의원들이 다 한 말이 그 백서 때문에 백서를 가지고 자기가 발언을 준비했다. 네, 상임위도 가고 청문회도 가고 했다. 준비했다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 이번에 만든 그 외국 편파보도 백서를 가지고 아마 청문회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백서가요.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PDF 버전으로 600쪽이 넘어요. 네, 원문 공개돼 있습니다. 네, 원문은 네. 아니 오늘은 아직은 안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수정을 오타 같은 거가 더 있어서요. 그런 거 수정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완전히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라도 뭐 세월호 보도 이렇게 해서 정말 어제 칭찬 많이 들은 게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의 주제를 이렇게 체크해서 해주셨다는 게 감사하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민원연에서 다 해줬네. 이러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어제 했어요. 유경근 위원장께서도 4.16 네. 깜짝 놀랐다고. 깜짝 놀라시면서 600쪽에 달하는데 세월호만 200쪽이다. 가장 많거든요. 실제로 세월호의 그 외국 편파 보도가 가장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돼서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쁘면서도 울컥하는 그런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퍼날라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돌마고 붉은 파티 비가 와서 지금 좀 걱정인데 그치지 않을까. 우리 푹신푹신한 방석을 하면 안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